전북의 작은 마을, 76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은퇴교사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직 연금과 낡은 집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권한 생명보험, 바뀐 약봉지, 그리고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 할머니는 직감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이정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6인 정아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과 연금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찾아오는 민수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민수야, 어서 들어와. 수진이는 안 왔니?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살만해. 혈압약만 잘 챙겨 먹고 있어. 정화는 차를 끓이며 아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예전과 달리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수진아. 오랜만이네. 수진은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은 들어두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화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험이라니, 무슨 보험 말이니? 생명보험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준비해 두시던데. 민수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족이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굳이 그런 걸 들어야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수진이가 수익자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절차도 간단하고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서류 같은 거 다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부탁이라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험 가입을 마친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어요. 정화 씨, 요즘 밤마다 집 앞에 누가 기웃거리던데.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기웃거린다고. 어젯밤에도 그림자 같은 게 돌아다니더라고.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돌아다닌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죠. 집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둔 서랍이 뒤져진 것 같았고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누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 정화는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잠금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요즘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골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괜찮을 거예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끄는 정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소음에도 놀라게 됐고 잠들기도 어려워졌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뭔 일이야?
정화는 창문을 통해 어두운 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며칠 뒤 아침 정화는 약을 먹으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과 모양이 달라 보였어요. 어라, 이게 뭐지? 약봉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히 다른 약이었습니다. 원래 하얀 알약이었는데 지금은 노란색이었어요. 분명히 하얀 약이었는데 정화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혈압약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떤 약 말씀하시는 거죠? 약사는 정화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약은 원래 하얀색이 맞아요. 노란색이라면 다른 성분이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끄는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인가요? 그때 지난주 수진이 가져다 준 약봉지가 떠올랐어요. 혹시 수진이가...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뭘 그런 걸로 걱정하니? 집도 낡았고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차라리 팔고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집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값도 좋을 때고요. 민수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전화를 끄는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이웃집 대학생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수리해 드리러 왔어요. 고맙다, 준호야. 준호는 범죄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정화는 평소 손자처럼 예뻐했던 준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무슨 일이세요? 정화는 바뀐 약 이야기부터 아들의 요양원 권유까지 모든 걸 들려줬어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응, 얼마 전에 수진이 권해서 생명보험을 들었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수진이로 했는데 왜?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화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상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약도 바뀌었고 집 팔라고 하고 준호는 정화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봐야겠어요.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카메라들을 곳곳에 숨겨놓으면 돼요. 정화는 두려웠지만 준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뭔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다음 날 작은 카메라들과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주방이랑 거실에 설치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요. 진실을 밝혀내야죠. 카메라 설치를 마친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기다려봐야겠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뒤 저녁 정화는 혼자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어지럼증도 함께 찾아와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는 소파에 기대어 앉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혹시 보리차 때문인가? 정화는 방금 마신 보리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평소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어떠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 어지럼증도 심하고. 준호는 즉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진이 보리차 주전자 근처에서 작은 병에서 뭔가를 붓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가 뭔가 탄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이네요. 준호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사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실제로 중독되거나 다친 게 아니라서. 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조사해 준다는 거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준호는 정화를 달래며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저녁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너희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리차에 뭘 탔는지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야. 다 보였단 말이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헛것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끄는 정화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들까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거든요.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겠어요. 무슨 말이야?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서 다시 약을 타는 장면을 잡는 거예요. 정화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는 소문을 내서 수진 씨를 유인할 거예요. 그럼 또 독을 탈 텐데. 그 순간을 잡아서 바로 신고하는 거죠. 현행범이면 경찰도 어쩔 수 없어요. 정화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맞서야 할 때였어요. 좋아, 해보자. 용감하시네요, 할머니. 준호는 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정화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였어요. 준호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정화 씨가 어디 아프신가? 요즘 자꾸 쓰러지신다고 하던데. 동네는 금세 이 소문으로 시끌벅적해졌어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정화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네. 민수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내일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와봐. 전화를 끄는 정화는 준호에게 알렸습니다. 내일 온대. 좋아요. 준비를 해야겠네요. 준호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주방 카메라가 가장 중요해요. 음료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야 하거든요. 녹음도 잘 될까? 네, 작은 목소리도 다 들릴 거예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영 시원치 않아. 정화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모습을 연기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좋은 걸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는데? 홍삼 음료예요. 기력 보충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홍삼 음료와 함께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은 뭐야? 비타민이에요.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드세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고맙네. 그럼 지금 마셔볼까? 수진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바로 그때 정화는 소파 밑에 숨겨진 비상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준호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주방에서 수진이 홍삼 음료를 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약병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 컵 속에 넣었어요. 어머님, 준비됐어요. 수진은 웃음을 지으며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했네. 정화는 컵을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진한 것 같은데. 홍삼이 진해서 그래요. 몸에는 정말 좋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민수도 재촉했습니다. 정화는 컵을 입술에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경찰관 2명과 준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이 정화 손에 들린 컵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홍삼 음료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음료에 뭔가 넣으셨죠? 아니에요. 비타민일 뿐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설명해뒀거든요. 비타민이라면 약병을 보여주세요.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약병을 열어보니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비타민인가요? 네, 그래요. 라벨을 보니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은 준호가 설치한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주방에서 수진이 약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뭔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수진은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수면제를 음료에 넣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보리차에 뭔가 탔더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거든요. 그것도 영상에 남아 있나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경찰관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살인미수라니 그냥 몸에 좋다고 준 거예요. 수면제가 몸에 좋다고요.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야.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 말에 넘어가서
민수는 결국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잠시 재워서 집 서류를 좀 보려고 했어요. 집 서류를 왜 봐? 팔려고요.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해서.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잠만 재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양을 늘렸는데, 양을 늘렸다고 경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뭘 했나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보험금 때문이었죠.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하니까. 경찰관이 수진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정화에게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음료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관이 검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치사제 시도수 계속 편집량에 가까운 농도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었나요? 그냥 재워서 집 열쇠를 찾으려고 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 열쇠를 왜 찾아요? 부동산 서류를 보려고요. 어머니가 안 팔겠다고 하시니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보험은 언제 들게 한 건가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쯤에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뭘 대비한 거죠? 만약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라도.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3천만 원입니다. 장례비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네요. 수지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다른 조사실에서는 민수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나요? 2천만 원 정도요. 사업 실패 때문인가요? 네, 식당을 했는데 망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집을 팔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강제로 하려고 한 거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반대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이 부인 생각이었나요? 네, 수진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한편 정화는 집에서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정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큰일은 안 생겼잖아요.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준호는 정화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정화 씨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니. 아들도 공범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이웃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화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혼자서 잘 대처하셨어. 준호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화는 이웃들의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보험금 노린 며느리의 음모, 76세 할머니 위기 모면. 기사를 읽은 정화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유명해진 게 기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 증거를 제출하세요. 판사가 말하자 검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수진이 약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피고인이 음료에 수면제를 투입하는 모습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게다가 보험 가입 시기와 범행 시기가 일치합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시도해도 되는 건가요?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정화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께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약이 바뀐 걸 발견했을 때부터요. 정화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리차를 마신 뒤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많이 무서우셨겠네요. 네,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방청석의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을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를 시도한 겁니다. 보험금까지 노렸다면 계획적 범행이에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수지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수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족을 상대로 한 범행은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호가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정화는 긴 한숨을 내쉬며 법정을 나섰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이웃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용감하게 잘 싸우셨어. 정화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정화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준호가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다행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정화 씨, 장볼 것 있으면 말하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어요. 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경찰관이 되렴. 정화는 준호를 손자처럼 아꼈어요.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준호는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정화를 돌봐줬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집벽에 글귀를 하나 붙였어요. 정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좋은 말이네요. 준호가 글귀를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할 거야. 정화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가끔 아들 민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다시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정화는 편지를 읽고 바로 버렸어요.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준호는 정화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어느 저녁 정화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정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과 준호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평범한 하루야. 정화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어요. 누군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경찰 시험 합격했어요. 며칠 뒤 준호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정화는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좋은 경찰관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렴. 네, 약속드려요. 그렇게 정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웃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화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됐죠.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76살 정화의 당당한 새 인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